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혁명에 앞서서 러시아 근대화, 즉 1850년대쯤에 있었던 러시아 역사부터 간략한 영상 보고 그 다음 러시아 근대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9페이지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대전 전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자,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었죠. 파리 강화이 개최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신한청년당 김규식을 파견했다라는 거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독일이 울고 있죠. 이 파리 강화회의 결과 독일과 맺어진 조약, 베르사유 조약이 너무 독일에게 가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걸 알 수 있고요. 자, 특히 이때 프랑스가 복수전이라고 했었죠. 1871년 독일 제국에게 알자스 로렌 지역 뺏긴 걸 다시 얻어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신생 독립국이 많이 만들어졌죠? 이 나라들이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다는 거. 자, 여기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러시아는 1차 대전 승전국 아닙니다. 먼저 항복했어요, 독일한테. 자, 그리고 또 하나. 민주공화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민주주의가 발전한 이유 중 하나. 여자들까지 전쟁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투표권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 사람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네요. 빵을 갖고 있고 위에를 보니까 이거 보니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떠한 일인지, 또 이 그림이 러시아 근대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러시아 근대화에 대해서 먼저 러시아의 영토 확장, 그리고 크림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개혁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림 전쟁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즉 러시아 개혁의 터닝 포인트는 크림 전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림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서쪽으로는 폴란드, 동쪽으로 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합니다. 단 정치는 낙후되어 있어요. 이미 유럽에서 특히 서유럽은 한 300년, 400년 전에 없어진 농노제가 러시아는 아직까지 유지되어 있고요. 또 전제 정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제 나름 서양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나 이제 머릿속에 서양사 있어. 서양사 이제 구조 한번 짜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그대로 러시아에 갖다 붙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예전에 일본사 할 때 일본이 우리랑 같은 아시아라 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일본사를 공부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좀 틀이 다르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유럽사라고 했을 때 니네가 그 틀에다 맞추면 되게 어려워. 니네가 유럽사라고 해봤자 대부분 영국, 프랑스 중심으로 배웠어요. 걔네들은 입주되면 입헌구조제 가야 되죠. 근데 러시아는 전제야. 아시아랑 비슷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러시아가 이렇게 영토가 커요. 근데 왜 러시아가 유럽 국가야? 자, 잠깐 우리 지도 통해가지고 쌤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가져왔어요. 구글 어스를 좀 켜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내가 지도를 켰는데 구글 지도 사실 우리가 지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구가 더 좋아요. 어스 구글에서 아주 좋은 거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러시아는 진짜 크죠. 정말 큽니다. 여기 우리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 부분도 러시아고요. 여기도 러시아고요. 여기도 러시아, 여기도 러시아, 여기도 러시아, 여기도 러시아, 여기도 러시아. 진짜 커요. 야, 이렇게 해야 러시아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가 다 나오네요. 다 나오나? 지구 나라 안에서만 시간대가 7개 있는 엄청난 나라죠. 자, 아까 내가 왜 러시아는 여러분 유럽 국가입니까? 라고 했었죠? 보다시피 사실 얘네가 유럽이라고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 영토가 더 많아요. 여기가 우랄산맥인 것 같네요.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유럽과 아시아잖아요. 자, 일단 정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라면요. 러시아의 중심지가 그리고 출생지가 유럽이죠. 자, 모스크바 어디니? 모스크바 한번 쳐볼까요? 모스크바. 자, 모스크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에게 왜 러시아가 유럽 국가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 모스크바 수도가 유럽이라서요. 이렇게 많이 하고요. 자, 그 이유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러시아의 탄생지가 유럽이기 때문입니다. 자,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들의 기원을 보면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러시아의 기원은 키예프 공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키예프는 어디냐? 네, 여기 오늘날 우크라이나 수도가 되겠어요.
우리 역사도 만주에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만주 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도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뭐 우크라이나도 뭐 슬라브족이니까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러시아의 영토는 보다시피 굉장히 큽니다. 영토 확장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왜 영토가 크냐? 쌤이 타이틀을 붙이면 이거라고 했죠? 바다를 찾아서. 아, 또 가끔 가다가 살짝 생각이 짧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해요. 쌤, 이거 다 러시아 땅이잖아요. 이거 다 러시아 바다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바다가 많은데 굳이 바다가 왜 필요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쪽은요 북극입니다. 대부분 얼어 있어요. 여기 보면 유빙 둥둥 떠다니죠. 그린란드 있네. 자, 러시아 같은 경우 이 바다를 차지하긴 차지하게 되는데 24시간 365일 얼지 않는, 즉 부동항을 얻는 것이 얘네들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얘네는 지금이나 해군력이 바다를 꽉 잡고 있어야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러시아 또한 유럽 국가답게 이곳, 자, 다시, 자, 여기 지중해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위해서 얘네들이 딱 주목한 바다가 여기 흑해야, 흑해. 이쪽에 해군을 양성시켜서 이쪽으로 나아가서 뭐 다르면 일로 나아가든가 하겠죠. 큰 대항으로. 자, 그런데 당시 이곳 흑해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의 전신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터키가 여기를 당연히 줄 일 없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동안 일로 못 내려오게 막을 거 아니야.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연두색이죠?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못 나갈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바다 찾아서 일로 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시베리아잖아. 그 누구도 여기 먹는데 건들지 않아.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출했던 거고, 어쨌든 초반에는 얘네들 유럽 국가답게 일로 가려 했는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열심히 막고, 터키도 막고, 자, 그래도 당시 러시아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센 나라였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얘네 세다라고 확실하게 인정받은 것 중 하나가 나폴레옹을 뚝 패는 데서 러시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야, 여기 지금 다 갈 때까지 가서 막간 오스만 제국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자, 구글 지도 가져와 봤습니다. 흑해를 두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싸우는데 당연히 1대1로 싸우면 러시아가 이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 오스만 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끼는 놈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러시아가 더 이상 커지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자, 러시아는 당연히 본인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특히 당시 말했잖아, 군사적으로 자신 있었다고. 근데 충격적이게도 영국과 프랑스에게 패배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얘네가 우리가 드디어 개혁을 할 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2세가 개혁을 실시하는데 드디어 농노제를 폐지합니다. 알렉산드르 2세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본 표지 농노제 해방을 의미하는 그림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외에도 서부처럼 의회 구성해보자고 지방의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러시아어로 잼스트보라고 하고요. 자, 군사제도 같은 거 개혁하는데 문제는, 자, 나로드니키라고 하는 지식인들 눈에 안 차요. 특히 농노제 폐지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야, 농노들의 직업이 뭐야? 농민이잖아. 농민이 먹고 살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땅을 그냥 준 게 아니야. 돈 주고 팔어. 그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갚아야겠죠?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천천히 갚으라고 해. 49년 동안. 자, 거기다 또 문제가 뭐냐면 개개인한테 나눠진 게 아니고요. 마을에 덩어리채로 줘요. 그래서 마을에서 쪼개주겠죠? 그래서 마을에다가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은, 자, 이 공무원 체제 속에서 해방은 됐다고 하는데 마을에 그대로 구속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거 잘못되었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농민 계몽운동을 실시한 게 바로 분화로드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동아일보가 실시한 그 분화로드와 같은 의미가 갖고 있죠. 자, 이후에도 알렉산드르 2세는요, 이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또 무정부주의자가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지식인 주도에도 결국 이 개혁이 전제구주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무정부자 입장에서는 황제 체제, 또 국가 이런 것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암살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끝내 몇 번의 암살 시도 끝에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 당하게 됩니다. 피해 구원 사원이라 해서 오늘도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자, 따라서 이후 전제 정치가 강화돼요. 그 뒤에 황제들이 역시 이렇게 개혁을 실시하고 자유를 주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구나 라고 해서 더욱더 후퇴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경제 파트에서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건설을 하면서 20세기 초반 되면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완성되게 되는 발판이 되고요. 또한 팩토리 또한 발달했다. 즉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후퇴되어 있지만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문제가 터져서 서명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한 번에 다 다뤘는데 영상은 여기까지 나누고 그 다음 영상에서 러시아 혁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